성탄절 밤에 폭격 이야기를 꺼내는 건 금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곳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라 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렸지만 어른들은 아이를 어디에 숨길지를 고민했습니다. 창문에서 멀리 벽이 가장 두꺼운 쪽으로 여기라면 파편이 덜 날아올 거야. 그게 성탄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보통 폭격 전엔 소리가 납니다. 경보, 사이렌, 하늘의 변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레이더는 정상, 경보도 없음. 그래서 사람들은 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 끝났구나.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인 건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한 건물. 그곳만 멈춰 있었고 아이들이 자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린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우릴 죽이지 않는 쪽을 선택했더군요. 그 선택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곧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곳에서 한국이라는 말은 폭격이 아니라 멈춤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네, 코레아우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영국 BBC 아시아 지부 소속 전쟁 특파원이에요. 올해 나이는 38살입니다. 지난 20년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분쟁 지역을 취재해왔죠. 총성이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들을 때 그게 진실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요. 2025년 12월 26일 새벽이었습니다. 방콕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지만 저에게 휴일은 없었죠.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군사작전이 있었다는 첩보였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이라고요. 저는 곧바로 위성 영상 분석팀에 연락했어요. BBC는 자체 위성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30분 후 메일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숨이 멎었어요. 포이페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 하나가 정확히 기능을 잃어 있었어요. 지붕은 무너졌고 창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멀쩡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던 민가의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고작 3m였어요. 폭격이라면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죠. 20년간 전쟁터를 다녔지만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봤습니다. 카메라맨 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예멘에서도 함께했던 사람이었죠. 톰은 졸린 목소리로 받았어요. 아직 새벽 5시였거든요. 하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잠이 깬 듯했습니다. 30분 안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죠. 호텔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치고는 너무 조용하다고요. 보통 이런 작전 후에는 언론이 들끓어요. 정부 발표도 쏟아지고 피해 규모도 과장되곤 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태국 정부는 침묵했고 캄보디아 정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국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톰이 물었습니다. 뭘 기대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뭔가 있다는 건 확신한다고 말했죠.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붐볐을 텐데 한산했어요. 군인들이 서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저는 태국군 대위에게 다가갔어요. 취재 허가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작전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요. 대위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작전이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포이펫 방향에서 연기가 보이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더니 누군가에게 보고했어요. 외신 기자가 왔다고요. 잠시 후 상급자로부터 답이 왔나 봅니다. 대위는 저희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촬영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트럭들이 줄지어 다니던 길이었는데 오늘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죠. 톰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령, 도시 같다고요. 저도 동감했어요. 30분을 달려 포이펫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거리 곳곳에 깨진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폭발 충격파가 여기까지 미쳤지만 구조적 피해는 없었던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선택적 파괴라고요. 카지노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5층 건물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옆 건물은 정말 멀쩡했어요. 창문 하나, 금 하나 없었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저 대비를 정확히 담아 달라고요. 파괴된 건물과 멀쩡한 건물을 한 프레임에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태국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복도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구조는 남아 있었어요. 천장이 무너진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다고요. 수천 명을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을 강요하던 곳이라고 했죠. 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항의했지만 캄보디아 측은 묵살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느냐고요. 소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구조된 사람들만 있다고 했죠. 200여 명이 이 건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마다 컴퓨터들이 박살나 있었어요. 서버실도 완전히 탔고요. 하지만 사람이 다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령의 말이 맞았던 거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태국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포이펫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안심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한국 기술이라고요. 한국산 전투기와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이름이 자꾸 나왔습니다. 무기도, 훈련도, 시스템도요. 저는 알아야 했어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는지요. 건물을 나서며 톰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 기사가 아니라고요. 뭔가 더 큰 이야기라고 했죠.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봐왔던 전쟁들은 모두 시끄러웠어요. 폭격은 무차별적이었고 피해는 광범위했죠. 하지만 오늘 본 건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정확했으며 선택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짓말이라고요. 세상은 알아야 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측 군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프놈펜에 있는 국방부 청사였죠. 공식적으로는 취재 불가였지만 제 오랜 인맥이 도움을 줬습니다. 익명 조건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청사 뒤편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계급장은 없었지만 군인 특유의 자세가 남아 있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더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고 했어요. 중국산 최신 방공 시스템이라고 자랑하더군요. 오류도 없었고 교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스템이 보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체는 위협 등급이 낮아서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기라고 알려진 기체였지만 정밀유도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게 함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위협을 판단할 때 기체 분류를 먼저 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중국이 제공한 거였죠. 중국 시스템은 한국산 TOO 골든 이글을 경공격기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훈련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가 감지는 했지만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종사들도 화면에서 그 점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레이더 운용자들은 뭘 본 거냐고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화면에는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경고가 아니라 녹색 점으로요. 민항기나 훈련기가 지나갈 때 뜨는 그런 표시였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허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중국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과신한 결과였거나요. 캄보디아 관계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4시경이었다고 해요. 레이더 담당자가 녹색 점 5개가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위협 아님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30분 후 포이펫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레이더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담당자들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죠. 녹색 점들은 국경을 넘어 돌아가고 있었고 목표물은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레이더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지 않도록 설계됐다고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군사고문단이 급히 소집됐다고 해요. 그들은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오류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거든요. 단지 한국 기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돼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 후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느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TO는 여전히 훈련기 분류에 있다고 했죠. 변경하려면 베이징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게 몇 달이 걸린다고 해요. 관료주의의 함정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업데이트는 느렸어요. 그 사이에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취재하며 봤던 전쟁들은 대부분 레이더 전쟁이었어요. 누가 먼저 보느냐가 승패를 결정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관계자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말했다고 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는 훈련기를 조심해야 한다고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프놈펜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는 이미 호텔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죠.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레이더는 침묵했어요. 아니, 침묵하도록 만들어졌던 거죠. 누군가 이 허점을 알고 있었고 이용했던 겁니다. 그게 우연인지 계획인지는 몰랐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톰이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시스템의 맹점을 찌른 거라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힘으로만 싸우지 않아요. 상대방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약점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약점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에 있었던 겁니다. 저녁을 먹으며 내일 일정을 짰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서 조종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실제로 작전을 수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레이더가 왜 침묵했는지는 알았지만 조종사가 어떻게 그걸 이용했는지는 아직 몰랐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어요. 메콩강이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도시 위를 레이더가 지키고 있지만 그 레이더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레이더는 침묵했다고요. 하지만 그 침묵은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승리였다고 적었죠.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받았고 누군가는 침매를 이용했던 겁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단계를요. 조종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를요. 그래야 이 퍼즐이 완성될 테니까요. 내일 태국으로 돌아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관계자를 통해 조종사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엔 거절당했죠. 작전 내용이 민감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이건 태국의 승리를 알리는 기회라고 말했죠. 이틀 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얼굴 촬영 금지, 이름 공개 금지였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야기였으니까요. 공군기지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비행복을 입고 있었지만 헬멧은 벗고 있었죠. 악수를 청하자 그는 단단한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조종사 특유의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작전 당일 어떤 기분이었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죠. 한국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주 공군 기지였대요. 그곳에서 TO 골든 이글을 처음 만났다고 해요.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 준 건 단순히 비행술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훈련이었다고 해요. 목표 지점까지 가는 시간, 무장을 투하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모든 걸 최소화하는 연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했어요. 오래 머무르면 상황이 커진다고요. 한국 교관들은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키우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라고요. 빨리 들어가서 정확히 치고 빨리 나오는 거라고 했대요. 그래야 민간인 피해도 줄고 외교적 부담도 줄어든다고 배웠다고 해요. 작전 당일 새벽 4시에 출격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훈련처럼 차분하게 준비했대요. 서두르지 않았다고 해요.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고 배웠거든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륙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무장이었대요. KGBB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었죠. 오차 범위 1m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무기를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훈련 중에 수십 번 사용해봤는데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륙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고 합니다. 별이 총총했대요. 그는 고도를 천천히 높였다고 해요. 급상승하면 레이더에 더 잘 잡힌다고 배웠거든요.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지형 뒤에 숨는 기술이었죠. 국경에 접근할 때도 서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대는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대요. 5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해요. 한국에서 수백 시간 연습한 결과였다고 하더군요. 목표물이 보였을 때 그는 침착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대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수십 번 해본 작전이었거든요. 조준경의 건물을 담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했다고 해요. 바람, 고도, 속도, 목표물의 구조까지 모든 게 계산됐다고 합니다. 3초 만에요. 그는 발사 버튼을 눌렀대요. 폭탄이 분리되는 느낌이 손에 전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바로 선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를 확인했대요. 야간 투시경으로 폭탄의 궤적을 지켜봤다고 해요. 레이저 유도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폭탄은 5층 건물 3층 중앙 창문으로 정확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폭발을 보고 나서야 그는 선회했대요. 천천히요. 급선회하면 편대가 흐트러진다고 배웠거든요. 질서 있게 돌아서 귀환 경로로 들어섰다고 해요. 돌아가는 길도 서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료는 충분했고 추격자도 없었대요. 그는 편안하게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았다고 해요.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완벽한 각도로 활주로에 내려앉았다고 해요. 엔진을 끄고 조종석에서 내렸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고 합니다. 성공이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공포는 없었느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두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요. 전쟁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람이 이긴다고 배웠대요. 인터뷰 내내 그의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담담했어요. 자랑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죠. 마치 일상적인 비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차분함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시 같은 작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는 즉시 답했어요. 똑같이 할 거라고요.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쟁을 싸움이 아니라 임무로 본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접근한다고 했죠. 기지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만났던 조종사들은 대부분 달랐어요. 흥분하거나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오늘 만난 조종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듯 전쟁을 수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차 안에서 톰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독식 훈련의 결과라고요.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드는 훈련이라고 했죠. 톰도 동의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조종사는 서두르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썼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는 걸요. 정확성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려면 차분해야 했죠. 서두르지 않고 절차를 따르는 것. 그게 한국이 가르친 방식이었던 겁니다. 조종사 인터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포이펫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현장 기술자를 만나기로 했죠. 폭발 현장을 분석한 전문가였습니다. 태국 공병대 소속이라고 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보다는 약해졌어요.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마쳤거든요. 건물은 반쯤 무너진 채로 서 있었죠. 기술자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건물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당부했죠. 파편이 많다고요. 외벽을 보여줬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정확히 3층 중앙 창문 위치였죠. 저는 그 구멍을 자세히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폭발로 뚫린 게 아니라 뭔가 관통한 흔적이었죠.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낙하가 아니라 진입이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가 자세히 알려줬어요. 일반 폭탄은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탄 각도가 가파르다고 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대요. 유도 폭탄은 엔진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해요. 목표물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접근한다고 했죠. 마치 미사일처럼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3층 복도는 참혹했어요. 천장이 무너져 있었고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파편이 안쪽으로만 퍼져 있었어요. 기술자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폭발 흔적이었어요. 중심점에서 사방으로 퍼진 자국이 보였죠. 하지만 창문 쪽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폭발 방향이 통제됐다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유도 폭탄 안에는 파편이 특정 방향으로만 퍼지도록 설계된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 구조를 미리 분석해서 폭발력을 배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밖으로는 최소한만 세워나간다고 하더군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3m 거리에 민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창문은 멀쩡했습니다. 금 하나 없었어요. 믿기 어려웠죠.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폭풍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가 답했어요. 건물 안에서 순환했다고 합니다. 구조물이 막아주었다고 해요. 설계 단계에서 이미 계산됐을 거라고 했죠. 계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각도, 폭발력, 파편 방향, 폭풍 범위. 모든 게 계산됐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설계라는 뜻이었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더 심했어요. 서버실이었거든요. 기계들이 모두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열이 얼마나 높았는지 금속이 뒤틀려 있었어요. 기술자가 온도계를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60도를 넘는다고 해요. 폭발 당시엔 1000도가 넘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천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버텨줬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부만 파괴할 수 있느냐고요. 기술자가 웃었어요. 그게 바로 정밀 타격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을 멈추는 거라고 해요. 4층과 5층도 같았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탔지만 구조는 남아 있었어요. 마치 속만 도려낸 것 같았죠. 기술자는 이걸 선택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있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금이 가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자가 바닥을 두드렸어요. 튼튼하다고 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접 건물들이 보였어요. 호텔, 주택, 상점들이요. 모두 멀쩡했습니다. 이 건물만 파괴됐을 뿐이었죠. 기술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가 답했어요. 한국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KGBB 정밀 유도 폭탄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오차 범위 1m라고 했습니다. 100m 상공에서 떨어뜨려도 목표 지점에서 1m 이내에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폭발 방향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기는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진입했다고 썼죠. 계산된 각도로 정확한 지점에 날아가서 통제된 방식으로 폭발했다고 적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반쯤 무너진 건물이었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이건 파괴의 흔적이 아니라 기술의 증거였죠. 톰이 카메라로 건물 전체를 담았습니다. 파괴된 부분과 멀쩡한 부분을 대비해서요. 저는 그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차로 돌아가며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진 나라가 또 있느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도 있지만 이 정도 정밀도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하더군요. 호텔로 돌아와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구멍 뚫린 외벽, 파편이 안쪽으로만 퍼진 복도, 멀쩡한 인접 건물들. 모든 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무기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제목을 붙였죠. 진입했고 계산했으며 통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수술이었다고 썼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내일은 구조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그들이 뭘 경험했고 지금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방콕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요. 정밀하고 통제된 힘이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임시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국경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포이펫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이었죠. 태국 정부가 급히 마련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호소는 학교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운동장에 텐트들이 쳐져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식사 배급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저는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관리자는 40대 여성이었어요. 태국 사회복지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죠. 벽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리스트였어요. 213명이라고 했습니다. 국적도 다양했어요. 태국인, 베트남인, 라오스인, 미얀마인, 심지어 중국인도 있었죠. 모두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돼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부상자는 없느냐고요. 관리자가 놀라운 답을 했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사람은 몇 있지만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작전 당일 새벽 3시경에 확성기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어와 여러 언어로 대피 명령을 내렸대요. 건물 1층으로 모이라고 했다고 해요. 범죄 조직원들은 도망갔지만 피해자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분 후 문이 열렸다고 해요. 태국 특수부대가 먼저 들어와서 문을 따고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공습은 그 후에 시작됐다고 해요. 모든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이었죠. 그래서 부상자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군사작전과 인도적 대응이 분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동시에 진행됐던 겁니다. 공격하면서도 구조하는 작전이었던 거죠. 관리자가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점심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쌀밥과 카레였어요. 따뜻한 음식이었죠.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마른 체구에 긴 머리를 묶고 있었죠. 저는 관리자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동의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인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응우엔이었죠. 6개월 전에 포이펫에 왔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았대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다고 해요.
방해가 튀었고 하루 12시간씩 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었죠. 거부하면 맞았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확성기 소리가 들렸대요. 태국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대피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총소리가 들렸대요. 문이 열렸고 군인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태국군이었죠. 그들은 소리쳤어요. 빨리 나가라고요. 응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고 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밖으로 안내했대요. 100m쯤 떨어진 공터까지요. 거기서 엎드리라고 했다고 해요. 얼마 후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굉음이었대요. 땅이 흔들렸다고 해요. 응우에는 무서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괜찮다고 안심시켰대요. 폭발이 끝난 후 버스가 왔다고 합니다. 200여 명 모두를 태웠대요.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우에는 지금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어요. 음식도 주고 잠잘 곳도 있다고 했죠. 의료진도 있어서 건강검진도 받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대사관과도 연락이 닿았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응우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자기를 구해줘서요.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라오스 청년, 미얀마 여성, 태국 남성.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감금됐다가 구조됐다고요. 그리고 부상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료 텐트로 갔습니다.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태국 격십자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심각한 환자가 있느냐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했어요. 육체적 부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작전이 얼마나 정밀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통역사도 만났습니다. 30대 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었죠.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런 작전은 처음 본다고요. 보통 군사 작전 후에는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부상자, 실종자, 패닉 상태의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대요. 모든 게 준비돼 있었다고 했죠. 작전 전날 이미 보호소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텐트, 식량, 의료 장비가 미리 도착했대요. 구조될 사람 수까지 예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200명분의 물품이 준비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작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히 계획된 거였죠. 공격과 구조가 동시에 설계됐던 겁니다. 저녁 무렵 보호소를 나섰습니다. 톰이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라고요. 파괴하면서도 살리는 전쟁이라고 했죠. 차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응우엔 의사, 통역사, 관리자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없었다고요.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요. 구조된 사람들만 있었다고 썼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구출작전에 가까웠다고 적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는지 기술적 배경을 취재해야 했죠. 데이터 링크, 통합 지휘 체계, 실시간 정보 공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콕 외곽 태국군 통합작전 지휘소였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시설이었어요. 취재 허가를 받는데 사흘이 걸렸죠.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항온 항습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이 두꺼운 콘크리트였어요.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6개의 초대형 화면이었죠. 각각 다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한 화면은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경 지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화면은 레이더 탐지망이었죠. 붉은 점과 녹색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력 배치도였어요.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였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죠.
그는 작전실을 안내했습니다. 25명의 분석관들이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모든 작전의 두뇌라고 해요. 공군, 육군, 정보부, 의료팀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했죠. 한국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고요? 대령이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포이펫 작전 당일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녹색 점 5개가 나타났습니다. 골든 이글 편대였어요. 이륙과 동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적을 시작했다고 해요. 조종사들의 고도, 속도,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동시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상군 위치였어요. 국경 인근에 배치된 부대들이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그리고 의료팀 위치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화면에 통합돼 있었어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모든 부대가 같은 정보를 본다는 거라고 했어요. 지휘관이 전달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유한다고 했죠. 공습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골든 이글이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이었어요.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다고 합니다. 착탄 예상 시간을 계산하고 지상군에 알렸대요. 3초 만에요. 지상군은 즉시 움직였다고 합니다. 대피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자들을 이동시켰대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죠. 시스템이 알려준 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의료팀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구조 예상 인원을 받자마자 준비를 시작했대요. 앰뷸런스가 출발했고 보호소가 개방됐다고 합니다. 누가 지시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는 시스템이라니요. 대령이 웃었어요. 바로 그게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이 생명이라고 했죠.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통신 감청 내역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의 무전이 실시간으로 번역돼 나타나고 있었죠. 한국산 자동 번역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작전 당일 캄보디아군이 혼란에 빠진 게 기록돼 있었어요. 그들은 뭐가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으니까요. 심지어 중국 고문단과의 통화도 감청됐다고 해요. 중국인들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레이더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대요.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정보 우위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모든 걸 알지만 그들은 우리를 몰랐다고 했죠. 그게 승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고요. 대령이 답했어요. 3년이라고요. 한국 기술진이 와서 직접 설치하고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려웠다고 해요. 태국군은 전통적인 지휘 체계에 익숙했거든요.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가 따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새 시스템은 달랐대요. 시스템이 판단하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지휘관은 그걸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거였죠.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듭하며 바뀌었대요. 시스템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 부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할 때요. 포이펫 작전이 그 증거라고 대령은 말했습니다. 공군, 지상군, 의료팀, 정보부가 모두 하나처럼 움직였다고 해요. 누가 조율한 것도 아닌데 완벽하게 연결됐다고 했죠. 저는 분석관 한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어요. 그는 레이더 데이터를 담당했다고 해요. 작전 당일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예측했다고요. 캄보디아군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계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측이 정확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캄보디아군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 전에 이미 시나리오가 여러 개 준비돼 있었대요.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시나리오 2번이었다고 해요. 적군이 혼란에 빠져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경우였죠. 시스템은 그걸 70% 확률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예측한다니요. 분석관이 웃었어요. 완벽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했죠. 대령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훈련실이었어요. 시뮬레이터들이 줄지어 있었죠. 조종사들이 여기서 연습한다고 해요. 시뮬레이터 하나를 켰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don장이 펼쳐졌어요.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고 해요. 훈련 중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실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요. 조종사들은 훈련할 때 이미 실전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시스템도 똑같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의 강점이라는 걸요. 모든 게 연결돼 있고 모든 게 학습된다는 거였죠.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했던 겁니다. 작전실을 나서며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고요. 그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더 똑똑해질 거라고요. 인공지능이 계속 배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차에 타며 톰에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왔다고요. 시스템이 전쟁을 하는 시대라고 했죠. 사람은 그저 실행할 뿐이라고요. 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콕에 머물고 있었어요. 후속 취재를 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태국 국방부 내부 문서가 수정됐다는 거였어요. 제보자는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라고만 밝혔어요. 그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그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복사본이었어요. 문서 제목은 전력 분류표였습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모든 무기 체계가 목록화돼 있었어요. 항공기, 전차, 함정, 미사일. 각각 용도와 등급이 표시돼 있었죠. TO 골든 이글 항목을 찾았습니다. 이전 문서에서는 경공격기 혹은 훈련기로 분류돼 있었어요. 보조 전력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하지만 새 문서는 달랐습니다. 다목적 전술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주력 항공 자산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죠. 심지어 상황 동결 수단이라는 낯선 용어도 보였습니다. 제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고요. 그가 답했어요. 포이펫 작전 직후라고 합니다. 이틀 만에 개정됐다고 했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고 해요.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보자가 설명했어요. 작전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고위층이 재평가를 지시했대요. TO의 실제 능력이 과소평가돼 있었다는 거였죠.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공군 참모들과 작전 지휘관들이 모였대요. 포이펫 작전을 분석했다고 해요. 결과는 명확했다고 합니다. TO는 훈련기가 아니었던 거죠. 정밀 타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해요. 5.1m 이내의 공격이 가능했고 주변 피해는 제로였다고 합니다. 이건 최신 전투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더 중요한 건 레이더 회피였다고 해요. 중국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훈련기로는 불가능한 거였대요. 그래서 분류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TO는 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해요. F-16과 동급으로 취급된다고 했죠.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더 우선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특정 상황이 뭐냐고요.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밀 타격이 필요한 경우라고 합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작전이라고 했죠.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TO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제보자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들의 무기 체계가 무용지물이 됐으니까요. 캄보디아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다고 했어요. 캄보디아군도 TO를 재평가했다고 해요. 위험 목록 최상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녹색점이 아니라 빨간 경보로 뜬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제보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분류가 바뀌었다고요. 인식이 바뀌었다고 썼죠. 이젠 누구도 TO를 훈련기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제보자와 헤어진 후 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전력을 재평가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작전 결과를 반영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한국방위산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어요. TO를 만든 회사였죠. 홍보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TO는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설계됐다고 해요. 훈련도 하고 전투도 하는 기체라고 했죠. 많은 나라들이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경공격이라고 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했죠. 최신 항변 장비와 정밀 무기를 장착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F-16보다 절반 가격인데 정밀 타격에서는 더 낫다고 합니다. 유지비도 적게 든다고 했죠. 포위펫 작전 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모두 실전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저는 군사 전문가와도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왕립군사학교 출신의 분석가였어요. 그는 포위펫 작전을 연구했다고 해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해요. 더 이상 크고 비싼 전투기만이 답이 아니라고 했죠. 작지만 정밀한 무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그렇다고 해요. 민간인이 많고 도시 지역에서 싸워야 하니까요. 무차별 폭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밀 타격만이 답이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TO는 이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정확하고 통제 가능하며 비용도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입할 거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경고도 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운용하는 사람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태국이 성공한 건 한국에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다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상황 동결 수단이라는 표현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무기가 아니라 끝내는 무기라는 뜻이었죠. 톰과 함께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작전 장면, 인터뷰, 현장 모습들을 편집했어요. 그리고 문서 변화를 설명하는 그래픽도 만들었죠. 저녁에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분류가 바뀌었다로 정했어요. TO가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는 무기로 인정받았다고 적었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작은 나라들도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이상 큰 나라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도 필요하다고 썼어요. 기술이 확산되면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누가 이 무기를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아래에서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세계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BBC 본사로 돌아왔어요. 편집장이 제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어요.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결론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모든 게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2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다시 봤어요. 사라 톰슨이라는 이름으로 20년간 전쟁을 취재했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죠. 저는 전쟁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폭격, 파괴, 사상자. 크고 시끄러운 것이었죠. 하지만 포위펫에서 본 건 달랐어요. 조용하고 정밀했으며 통제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공식 발표로 시작됐던 취재였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어요. 레이더는 침묵했지만 그건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승리였죠. 조종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절차를 따랐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성공했던 겁니다. 무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입했어요. 계산된 각도로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 통제된 방식으로 폭발했죠. 옆 건물은 무사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사람들만 있었어요. 군사작전과 인도적 대응이 하나로 통합됐던 겁니다. 시스템이 사람보다 빨랐습니다.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모든 부대가 연결돼 있었죠.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TO는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었어요. 상황 동결 수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건 특정 무기의 우수성이 아니라는 걸요. 전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괴의 규모로 승부하지 않아요. 정밀도와 통제로 승부하죠. 무엇을 부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포위펫 작전이 그 증거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거점만 정확히 무력화시켰어요. 민간인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어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종결하는 수단이었어요. 전쟁을 키우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었죠. 레이더를 속인 것도 그랬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인식의 허점을 찌른 거였어요. 적이 위협으로 보지 않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저항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이게 했죠. 그래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무기의 정밀도는 기술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쓰는 방식이 더 중요했어요. 파괴하면서도 보호하는 공격이었죠. 피해자 구조는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공격과 분리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함께 계획됐던 거죠. 싸우면서도 살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시스템 통합은 미래였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기술이 보완했어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분류 변경은 인정이었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크기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게 됐죠. 저는 이 모든 게 하나의 철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불가피할 때가 있지만 그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국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정밀하고 통제된 힘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태국에게 그 방법을 가르쳤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밀 타격은 암살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왜 싸우는가? 누구를 지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해요. 그래야 기술이 올바르게 쓰입니다. 포위펫 작전이 성공한 건 태국이 명확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소탕하고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영토 확장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었죠. 그 명확함이 모든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정밀 타격을 선택한 것도, 피해자를 구조한 것도, 전쟁을 확대하지 않은 것도요. 저는 이게 미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조용히 끝내는 전쟁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해요.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하죠.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의지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포위펫이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요. 거대한 군사력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요. 세계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일 건가요? 무차별 폭격과 정밀 타격 중 무엇을 추구할 건가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포위펫의 하늘이 보여줬어요. 조용히 끝낸 전쟁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요. 글을 마치며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어요. 차분했죠. 마치 포위펫의 그 새벽처럼요. 저는 20년간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폭격을 받고 무수한 희생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포위펫에서 본 건 희망이었습니다. 전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더 똑똑하고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한국이 만든 기술은 그 시작입니다. TO 골든 이글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전쟁 방식의 상징이죠. 레이더를 속이고 정밀하게 타격하며 피해자를 구하는 작전. 이게 21세기 전쟁이어야 합니다. 크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작고 조용한 거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파괴의 크기가 아니라 보호의 정밀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요. 포위펫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조용히 끝내는 전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세계는 듣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큰 나라들도 재평가하고 있죠.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전쟁 특파원이에요. 20년간 파괴를 기록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희망을 전합니다. 조용히 끝내는 전쟁.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포위펫 하늘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기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마지막 장이라고 말했죠. 이제 세계가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창밖의 별을 봤습니다.
저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수년이 걸려요.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포이펫에서요.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됐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